그러면 결론적으로 인도는 석유를 얻게 돼요. 그리고 인도의 은행에는 금이 담기게 되겠죠. 루피는 여기로 갔다 다시 여기로 가는 거니까 상관이 없고, 그러면 러시아가 갖고 있는 건 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게 되겠죠. 사실 오늘 진짜 주제는 이거예요. 골든 루블이라고 지금 러시아가 준비하고 있는 근본이제가 도대체 뭔지, 그냥 그 암암리에 밝혀진 막 사람들의 음모론이 아니라 진짜 러시아 전 대외경제부 장관이 이야기하는 이 러시아가 준비하는 이 골든 루블 3.0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 이전에 한번 러시아 은행에서 금 기반 가상화폐를 발행했다는 내용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거 이전에도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린 바 있지만, 러시아가 근본이 CBDC 발행한다고 2023년에 단계적으로 시작해서 2025년에 이제 거의 모든 상품과 서비스 부분에서 근본이 암호화폐를 사용하겠다고 발표한 게 있었는데, 그거에 더해서 이런 뉴스도 나왔네요. 러시아의 국영은행인 스베르방크가 지난 12월 26일 금 기반 디지털 금융자산을 발행했다. 디지털 금융자산은 러시아에서 가상화폐와 토큰 등을 설명하는 법적 용어다. 그러니까 디지털 금융자산이 그냥 가상화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업계에 따르면 스베르방크의 금 기반 디지털 금융자산은 총 15만 개가 출시될 전망이다. 스베르방크의 첫 번째 금 기반 디지털 금융자산 취득 고객은 현지 귀금속 제조사인 솔퍼로 알려졌다. 스베르방크는 오는 2023년 7월까지 금 기반 디지털 금융자산의 배포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금 기반 디지털 금융자산은 탈달러화의 목적을 두고 만들어졌다. 스베르방크 관계자는 금 기반 디지털 금융자산 등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심화된 서방 국가의 러시아 경제 제재 속 전통적인 투자의 대안이 될 것이라 설명했다. 국제 금융 제재 속 우리 플랫폼의 기업 고객 수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 업체는 디지털 금융자산의 제품군을 확장할 계획이다. 스베르방크 집행위원회 부의장 알렉산더 베디아킨. 스베르방크는 지난 3월 러시아 중앙은행으로부터 디지털 금융자산 발행 및 교환 허가를 취득한 바 있다. 당시 스베르방크는 러시아 중앙은행의 디지털 금융자산 허가를 통해 향후 고객들이 디지털 자산을 구매하거나 거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짚었다. 이후 지난 7월 9일 스베르방크는 10억 루블, 하나로 약 202억 원 규모의 3개월 만기 디지털 금융자산 거래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현지 제2의 은행인 VTB도 비슷한 시기에 첫 번째 디지털 금융자산 거래를 마쳤다. 향후 러시아의 디지털 금융자산은 국제사회 거래에서도 사용될 전망이다.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난 7월 현지 상품 또는 서비스의 디지털 금융자산을 이용한 경제활동을 금지하는 입법안에 서명했기 때문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서명 이후 디지털 금융자산을 통한 결제는 러시아에서 금지됐다. 그러나 국제사회 거래에서의 지위는 여전히 유효하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 금융당국은 현재 국제결제 체제 내 디지털 금융자산 사용 도입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러시아 금융감시기관인 로스핀 모니터링은 지난 7월 국제결제 체제 내 디지털 금융자산 사용 허용을 시사했다. 디지털 자산을 통한 무역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국제사회로부터 통제된 러시아의 공급망 타개 방법 중 하나라는 게 현지의 중론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스베르방크가 금이 기반이 된 디지털 화폐를 지금 출시될 전망이라고 이렇게 전했는데요. 도대체 이 러시아는 이 금이 기반이 된 이런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뭔가 근본이제를 왜 다시 실시하려고 하는 거냐에 대해서 오늘 정말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드릴 그 제목이 바로 골든 루블 3.0이거든요. 네, 요 이야기가 정말 주된 내용인데 사실 이게 좀 길어요. 왜냐면 한 국가의 화폐 시스템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인데 짧을 리가 없겠죠. 짧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좀 긴데 어쨌든 우리가 요걸 통해서 도대체 러시아가 왜 이런 걸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전 대외경제부 장관 세르게이 글라지에프의 칼럼이고요. 제가 이제 최대한 원문을 그대로 가져오려고 했는데 어려울 수 있는 단어나 문장은 좀 의역 및 첨삭했다는 점 하고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화폐 질서. 강력한 제재의 봉쇄는 러시아의 대무역이 180도 전환되는 데 필요한 전제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주요 대외경제 파트너는 유라시아
공동체 연합이죠. 그리고 중국, 인도, 이란, 터키, 아랍에미레이트 등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들 각각과 함께 러시아 연방은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은행의 잠정 추계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9월에는 전년 동기보다 1231억 달러 많은 1984억 달러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흑자는 러시아 기업의 대외부채를 국내의 루블화 대출로 대체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국제수지 항목인 순자볼 유출에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올해 돈을 많이 벌었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 돈이라는 게 사실 국제결제로 번 거니까 달러잖아요. 달러로 벌었으니까 그동안 러시아 내 기업들 부채는 이렇게 달러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를 이제 다 바꾼 거예요. 너네들 우리 이제 루블화로 바꿔서 기업 부채를 다 루블화로 바꾸고 얘네들이 번 돈을 이렇게 해서 달러에서 이제 루블로 기존 달러 질서에서 이제 루블화 체제로 바꾸려고 이렇게 많이 노력하고 있다 라는 부분이고요. 이미 러시아는 그냥 자체적으로 탈달러를 넘어서 자기네 통화를 기축 통화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거를 실시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우호국에서는 탈달러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어 소프트 통화로 결제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프트 통화가 뭔지에 대해서 또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소프트 통화와 그리고 이제 하드 통화. 얘부터 가겠습니다. 얘는 사실상 기축 통화를 의미해요. 기축 통화나 혹은 준기축통화. 그리고 이제 소프트 통화는 그 외에 뭐 예를 들면 원 하나, 위안 하나, 뭐 루블 하나 이런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심하다. 그래서 불안정하다. 그리고 기축통화나 준기축통화는 변동이 작아서 좀 안정적이다. 요런 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 소프트 통화, 하드 통화를 나누는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국제결제는 대부분 거의 99%가 이 기축통화, 준기축통화로 이루어지는데 이제 러시아는 자기네 자국 화폐와 그 다음에 우호국들의 그런 동맹국을 기반으로 해서 기축통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자국 화폐들로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그 소프트 통화들로 이제 우리끼리 이제 결제를 하자. 우리끼리 이제 무역을 하자. 더 이상 기축통화니까 달러 패권에 우리 얽매여 있지 말자 해가지고 이 소프트 통화. 그러니까 뭐 러시아나 뭐 위안화나 루블하나 위안화나 뭐 인도의 뭐 루피나 이런 화폐들로 이제 거래를 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9월에 러시아는 국제 지불의 위안화를 사용하는 면에서 세계에서 세 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중앙은행에 따르면 최근 몇 달간 러시아 연방에서 위안화 거래가 외환 거래의 최대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러시아 안에서는 그 대부분의 거래가 이제 위안화로 이루어지고 있다. 모스크바 거래소의 위안화 루블화 쌍은 1일 거래량 면에서 달러와 유로화를 한 번 이상 추월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거의 대부분의 거래가 유로화 아니면 달러 이 두 가지였는데 이제 위안화랑 루블화랑 거래하는 비중을 계속 늘리다 보니까 오히려 이 거래량이 요걸 넘어섰다는 거죠. 기축통화를. 러시아 연방의 대외무역 결제에서 위안화, 루피, 리알 등을 사용하고 무역 흑자가 존재하는 경우 위에 파트너 국가의 은행에 있는 소프트 통화로 러시아 수출업자의 계좌에 수십억 달러의 현금 잔액이 누적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달러라는 게 진짜 그 달러가 누적이 된다는 게 아니고 그 정도 규모,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화로 얼마 어치의 돈이 요거를 이제 말하는 걸 그냥 여기다 달러라고 붙인 거라 결론은 이제 얘네들끼리 자국 화폐로 이제 거래를 하다 보니까 더 이상 기축 통화에서 벗어난 그런 소프트 통화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이나 이런 은행들에 보관된 통화가 달러에서 이런 소프트 통화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 축적되고 있는 것들이. 앞으로 소프트 통화로 자금 축적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새로운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이 돈은 또한 환율 공격 및 제재 위험의 대상이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근데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프트 통화는 변동성이 커서 불안정하고 기축 통화는 변동성이 작아서 안정적이라서 이 무역 결제를 할 때 변동이 너무 심하면 이거 얼마예요? 1,500원이요? 1,200원이요? 막 이렇게 말할 때마다 계속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사실은 결국엔 해결을 해야 한다는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은 중국, 그 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인가요? 그 다음에 터키, 어쩌면 이란과 다른 나라에서 현지 통화를 위해 비제재금을 사는 것입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구매한 외국금은 금고에 보관할 수 있고 우호국 중앙은행에 있는 일정 한도 내에서 외환 보유액은 국가 간 결제, 통화 스와프 및 청산 작업에 사용할 수 있다. 금의 일부는 러시아로 송환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러한 그 소프트 통화의 그 결점을 해결하기 위한 그 결정적인 해결 방법이 바로 금을 사는 건데,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요게 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러시아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인도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인도는 여기랑 거래를 할 때 러시아가 인도에 일단은 석유를 팔겠죠. 그러면 인도는 이제 우리끼리의 거래니까 루피를 줍니다. 루피를 줘요. 그럼 러시아는 루피를 가지게 되고 인도는 석유를 가지게 되겠죠. 근데 이 루피라는 것도 사실 안정된 통화는 아니다 보니까 요런 것들이 항상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 러시아는 다시 이거를 이제 인도에 줍니다. 그리고 인도에 있는 금 거래소, 그러니까 인도의 중앙은행으로부터 금을 사는 게 아니라 이 금 거래소를 세워서 여기로부터 금을 사는 거예요. 루피로. 왜냐면 우리나라 안에서도 금 거래할 때는 우리나라 현지 통화로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인도의 금거래소, 뭐 굳이 표현하자면 금은방 같은 뭐 그런 거에서 이제 루피를 주고 이제 금을 사는 겁니다. 금을 사요. 그 다음에 이 금을 인도에서 또 러시아로 넘겨오면은 이게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지고 어렵잖아요.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인도 중앙은행이 이 금을 보관해 줍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러시아, 인도, 그러면 결론적으로 인도는 석유를 얻게 돼요. 그리고 인도의 은행에는 금이 담기게 되겠죠. 루피는 여기로 갔다 다시 여기로 가는 거니까 상관이 없고, 그러면 러시아가 갖고 있는 건 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게 되겠죠. 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게 되니까 이제 통화로서도 안정적이고, 그리고 이제 거래도 아주 안정적이고, 그러면은 이제 러시아, 인도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이란과 인도가 거래를 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뭐 우리는 러시아가 금이 담보가 된 루브라를 만들게 되면, 이건 조금 뒤에 나오는 어차피 내용일 것 같긴 한데, 그럼 러시아는 이 금 소유권을 많이 가지고 있게 될 테니까 이런 자원을 수출하는 국가들은 이거를 기반으로 한 화폐를 만들겠죠. 예를 들면 이란 같은 경우도 뭐 금 소유권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차라리 그 얘네가 금을 담보로 한 루브라를 만들면 그냥 루브라를 사면 되는 거니까, 이란은 원래 같았으면은 여기다 또 석유를 보내주고 루피를 받고 루피를 다시 사서 금 소유권을 얻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루브라로 받는, 루브라로 교환해가는 요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갖고 있게 된다. 그래서 얘네가 만약에 러시아가 다른 나라와 거래를 할 때 뭐 예를 들면 어디라고 할까요? 서방 국가라고 하죠. 서방 국가 중에 영국이랑 거래를 한다고 치겠습니다. 영국과 거래를 한다고 칠 때 얘네들은 루브라를 안 받잖아요. 그러면 금으로 거래를 하자는 거죠. 오케이, 우리 금 소유권이 있어. 여기 인도 중앙은행에 보유된 우리 금 소유권이 있으니까 이거랑 거래를 하자.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러시아는 금을 담보로 한 화폐로 가도 되겠지만, 아니면 금 소유권을 바탕으로 거래를 할 수 있고, 왜냐면 이건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는 런던 금시장이 있잖아요. 예, 요걸 통해서 러시아는 금 소유권을 런던 금시장을 통해 팔아서 뭐 달러를 얻는다던가 뭐 이런 방식으로도 쓸 수 있고 정말 다양하게 쓸 수 있으니까, 결론은 이 시스템의 가장 핵심적인 건 바로 금을 현지 통화로 사는 요런 방법으로 시스템을 만들자. 그러려면 각 국가에는 금 거래소가 설립이 돼야겠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가 이 금거래소가 진짜 많고, 이번에 이집트도 이제 금은행을, 골드은행을 설립했잖아요. 예, 요런 것처럼 사실 요런 걸 만든 이유는 그런 거다. 요런 부분까지 제가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이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근본이제죠. 사실은 제가 여기다 추가 설명으로 이렇게 써놓은 건데, 예, 간접적인 근본이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직접적인 근본이제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간접적으로도 근본이제를 얼마든지 실행시킬 수 있으니까, 뭐 요거에서 직접적인 근본이제로 넘어갈 수도 있고 안 넘어갈 수도 있고, 뭐 결국엔 지네 마음대로겠지만 시작은 일단 요걸로 하겠다라는 걸로 좀 보여지는 거죠. 러시아가 우호국과의 관계에서 자국 통화를 거래하는 것은 올바른 전술적 결정이지만 전략적 결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술과 전략의 다른 점은, 전략은 정말 큰 범위에서이고 전술적인 거는 지금 당장의 싸움에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진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기 위해서 이거를 한다기보다는 이번 싸움에서 이거를 이용해서 좀 이겨먹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의 그런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서구 거래소에서 달러로 가격 책정이 되고 무역 흐름은 영국 회사에 의해 보장된다면 서구의 왜곡 거울, 즉 파생 가격 책정 시스템과 실질적으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요 말이 제가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러시아가 이렇게 여러 가지 무역을 통해서 계속 흑자를 보게 된다면 금 5월 금 소유권을 가지게 되잖아요. 이제 뭐 각 국가의 이제 은행들이 금을 보관해 주니까 현지 통화로 한. 근데 이거를 일부는 귀환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요거에 대한 소유권만 가지고 그걸 이제 수학 결제라던가 이런 거에서 쓴다고 위에서 써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서방과 거래할 때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런던 김시장을 통해서 여기서 이렇게 거래가 된다면 여기 러시아나 이 동맹국에서 금이 많이 쓰이면 여기에서의 금 수요가 높아지니까 금 가격이 너무 높고 여기 런던 금시장과의 금 가격과는 뭔가 괴리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금이 고이지 않고 이렇게 순환이 되니까 금에 대한 괴리가 사라진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전례 없는 제재 압력에 직면한 러시아의 임무는 서방의 불평등한 룰에 따라 플레이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호국과 투명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게임 규칙을 구축하고 자체 가격 시스템을 만들고 거래와 투자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은 모든 주요 국제상품, 석유 및 가스, 식료, 비료, 금속, 고체광물 이런 것들 모든 그런 상품들의 가격을 포함한다면 서구의 제재에 맞서 싸우는 독특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와 중국은 글렌코어나 트라피구라 대신 글로벌 상품 거래자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글렌코어나 트라피구라가 그 원자재를 거래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인도와 중국이 금을 제일 많이 갖고 있잖아요. 물론 공식적으로 갖고 있는 금은 그 중앙은행이 보유한 금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많긴 하지만 그거 말고 민간이 갖고 있는 금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금 거래소를 차려서 금 거래소를 세워서 이미 많지만 이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고 이미 많지만 그런 걸 이제 하게 되면은 금으로 이제 러시아가 거래를 하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이런 통화 시스템이나 무역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인도와 중국이 어떻게 보면 허브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어떤 통화의 허브의 역할을 하게 되는. 왜냐? 금이 제일 많으니까. 금은 은과 함께 1000년 동안 세계 금융 시스템의 핵심이었으며 지폐와 자산의 가치를 정직하게 측정하는 척도였습니다. 이제 근본이제는 구식으로 간주됩니다. 그것은 반세기 전에 최종 형태로 폐지되었으며 그러니까 미국이 브레튼 우즈 때 그 근본이제를 실시를 했지만 1971년에 그 일시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폐지한다라고 얘기하고 그 일시적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그 닉슨 쇼크. 아무튼 폐지되었으며 달러를 석유에 고정시켰습니다. 그래서 페트로 달러 시스템이 시작이 됐었죠. 그러나 석유 달러의 시대가 끝나고 있습니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제 굳이 꼭 페트로 달러, 그러니까 달러로만 석유 거래를 하지 않고 위안화나 아니면 루블화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이제 더 이상 그 달러 패권에서 이제 벗어나는 일들이 이미 벌어졌고 그게 점점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석유 달러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사실 기정사실이 돼가고 있죠. 이제 그들은 이미 세계 준비통화 발행자의 지위 남용을 제한하기 위해 페트로 위안 및 기타 메커니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동부 및 남부 파트너와 함께 침몰하는 달러 중심 부채 경제의 배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가지고 있으며 축적되고 추출된 전략적 자원에서 자체 개발 및 상호 무역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골든루블 3.0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더 이어지는데요. 러시아가 금을 기반으로 한 근본이제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9세기 로스차일드의 근본이제는 유럽에서 로비를 했습니다. 이것은 로스차일드에게 금 대출을 통해 유럽 대륙을 영국 금융 시스템에 종속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러시아는 이 백작의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골든루블 1.0은
국내 은행가와 산업가를 서구 자본의 원천에 묶는 동시에 자본주의 축적 과정을 보장했습니다. 그 당시 러시아에는 대규모 금채굴이 없었습니다. 산업은 이미 스탈린 아래에 나타났습니다. 금은 산업화와 전후 소련이 달러 분위제에 가입하는 것을 거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브레튼 우즈 협정에 서명한 소련은 이를 비준하지 않고 루블의 패거를 달러가 아니라 금과 국가의 전체 부로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브레튼 우즈 협정 때 소련만큼은 우리는 달러의 패그 안에 달러에 연동시키지 않을 거야. 우리의 화폐 가치는 금이랑 우리 국가가 가지는 그 부에 연동을 시킬 거야. 라고 정의를 했다는 거죠. 골든루블 2.0은 전쟁 후 경제의 빠른 회복을 보장하여 핵 및 미사일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개혁가 흐루시초프는 1961년 루블화를 2.5배로 평가절하하고 달러화로 고정하는 통화개혁을 단행하여 루블의 금화를 폐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 이후에 경제가 막 성장하면서 이제 뭐 러시아도 돈을 엄청 많이 쓰고 싶으니까, 이 당시에는 소련이었나요? 예, 쓰고 싶으니까 우리도 화폐 발행 좀 막 해보자. 근데 이제 근본이제는 그런 거를 이제 좀 제한하는 성격이 있다 보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 달러화에 묶어서 우리도 신용화폐 시스템 할게 하면서 이제 폐지를 해서 하면서 이제 골든루블 2.0이 끝났죠. 이제 골든루블 3.0의 조건이 객관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러시아에 부과된 제재는 서방 경제를 부메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에 의해 유발된 지정학적 불안정성, 에너지 운반선 및 기타 자원의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및 기타 부정적인 요인은 세계 경제, 특히 세계 금융시장에 강한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이러한 모든 상황이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한 투자에서 주로 금과 같은 정통적인 자산에 대한 투자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투자 정책의 고정관념과 변화에 객관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삭소뱅크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2023년 이 금속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가격이 현재 온스당 1,800달러에서 3,000달러로 상승할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양의 금 매장량을 통해 국가는 국가 재정 정책을 추구하고 외부 채권자에 대한 의존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준비금의 양은 국가의 명성, 신용 등급 및 투자 매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예비비를 통해 장기간에 걸쳐 국가 예산을 계획할 수 있어 많은 경제적, 정치적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죠? 얘네들이 갖고 있는 금 자체가 뭐 전 세계에서 그 생산량으로는 아마 2위인가 그럴 거예요. 러시아가 2위인가 3위인가, 매장량도 많고 생산량도 많고 아무튼 정말 많거든요, 러시아가. 그러니까 이제 근본이제가 되면 얘네들이 갖고 있는 그 돈은 이미 땅에 묻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금을 캐기만 하면 돈이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그 금이라는 게 경제적이나 정치적으로 중립된 자산이잖아요, 금이라는 자산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1998년에는 충분한 국제준비금 부족이 위기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고 러시아의 채무 불이행으로 끝났습니다. 이때 이제 러시아가 이제 디폴트를 선언했던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때는 외환, 그러니까 달러에 묶여 있으니까 너네 달러 빌렸는데 우리한테 줄 달러 없어? 그럼 너네 파산이지 하면서 이제 파산이 됐지만, 만약에 근본이제였다면 이제 러시아에 지금 예를 들어서 금이 뭐 100개가 있다고 칩시다. 가지고 있는 금이. 근데 빌린 금이 예를 들어서 300개가 됐어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치더라도 그럼 너네 200개 어떻게 할 거야? 이거 파산이야?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여기에 10,000개 있어. 10,000개가 있어. 이거 우리 매년 20개씩 캐니까 그러면 10년 동안 너네한테 금 줄게. 캔 금을 줄게 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말은 무엇이냐? 얘네들이 100개만 갖고 있다고 해서 100개의 화폐적 가치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11,100개의 화폐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겠죠. 이거는 어차피 다 캐서 나올 거니까, 미래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거래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파생상품, 선물 옵션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있는 금이나 석유나 딸기나 이런 것들을 거래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생산될 딸기, 생산될 그런 이제 석유를 기반으로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이제 만약에 근본이제를 이뤄내기만 한다면 얘네들은 이마만큼, 아직 캐지도 않았지만 이마만큼의 자산을 갖고 시작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디까지나 뭐 일단 그게 된다는 가정 하에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이 사람이 러시아 전 대외경제부 장관이기 때문에 러시아를 의미합니다. 지금 러시아는
이미 금과 외환 보유액이 많아 중국, 일본, 스위스, 인도에 이어 세계 5위로 미국을 앞서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연간 금 생산량은 현재 가격으로 2천억 달러, 누적 매장량은 7조 달러로 추산되며 이 중 중앙은행의 보유량은 5분의 1을 넘지 않으며 3분기에는 기록적인 양을 매입했습니다. 3분기에 56년 만에 최고치로 기록을 했죠.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량이 400톤이었나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중국 인민은행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금 보유량을 다시 늘리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은행은 공개적으로 금을 사는 것은 경제의 과도한 수익 창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나쁜 생각이라고 시장에 알리고 세계 금 가격을 15%로 할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그 가장 최근에 금을 이제 루블화에 고정시켜서 매입을 했었죠. 15% 할인된 가격에. 결과적으로 금 광부들은 이중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서방은 러시아 금을 금지하고 거래를 금지했으며 러시아 중앙은행은 금 및 통화를 해외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방은 이제 러시아를 제재하는데 이제 달러 제재해서 얘네들이 안 먹히니까 얘네 금 사지 마 라고 이제 또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루블화 수출하고 금 수출하면서 이제 금과 루블화의 위상을, 그 세계 무역에서의 위상을 점점 높이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는 것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금 생산량 1위인 중국에서는 채굴된 모든 금의 수출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전 세계 금 생산량 1위가 중국인데, 여기서 중국이 수입하는 금은 꽤 많은데 수출하는 금은 자기네가 생산한 것도 많지만 단 1온스의 금도 수출하지 않은 지 꽤 오래됐죠. 네. 상하이 골드 익스체인지, 상하이 금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5년 동안 고객은 23,000톤의 이 금을 압수했습니다. 물리적 형태로 실물 금을 압수했습니다. 인도는 5만 톤 이상의 금 축적 분야에서 세계 챔피언으로 간주됩니다. 지난 25년 동안 연간 2,000에서 3,000톤의 주요 허브, 런던, 스위스, 터키 통해 서쪽에서 동쪽으로 금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런던이나 스위스나 이런 데 이제 금 거래소나 이런 데서 이제 금이 가장 많이 거래가 되는데, 이 금들이 다 이제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이동하고 있다. 흘러 들어가고 있다. 실제로 그래서 그 2008년부터 중앙은행들이 금을 계속 늘리고 있는데, 그 늘리고 있는 국가들이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한 좀 브릭스 국가들이 되게 많았고, 또 그 다음에 그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동유럽 국가였나요? 그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서부 중앙은행의 금고에 비열한 금속이 남아 있습니까? 서부 중앙은행에 니들이 말하는 그 반짝이는 돌덩어리에 불과한 금이 이제 남아있냐? 다 뺏기고 없지 않냐? 아니면 수합 및 임대를 통해 모두 빠져나갔나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막 ETF 만들고 뭐 선물옵션 시장 만들어가지고 있지도 않은 금 너네 이미 다 털었잖아. 뭐 심지어 그 금도 다 털렸잖아. 너네들이 정말 실물 금을 단 하나도 갖고 있냐? 서부는 결코 그렇게 말할 것이지 않으며 우리 금 있어 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며, 포트녹스, 미국에 이제 금 보관되어 있는 곳이죠. 여기에 대한 감사도 없을 것입니다. 니네 금 없으니까. 있는 그 금도 사실 너네 금이 아닌, 너네 소유가 아닌 이미 그 선물 옵션이나 이런 걸로 소유권이 다른 데로 다 이전된 금들 아니냐라는 것을 이제 정확히 콕 집어서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하죠. 사실 그 ETF나 파생상품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은 실물로 존재하는 금의 거의 몇백 배 이상의 큰 시장인데, 그 말은 즉 소유권 자체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99%는 실제로 그 실물을 가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언젠간 터질 수 있는 문제긴 한데, 금융시장에 뭔가 문제가 생기긴 전까진 사람들이 의심하고 골드러시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그런 이제 불씨가 벌어진다면 이런 것도 아마 드러나겠죠. 지난 20년 동안 러시아의 금 채굴량은 거의 2배로 증가한 반면 미국의 금 채굴량은 거의 반으로 감소했습니다. 미국은 실질적인 부를 화폐화함으로써 이러한 전략적 자원, 금이나 우라늄 등의 생산과 처리에 대한 능력과 관심을 잃었습니다. 인쇄기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히토류 금속을 추출할 때도 같은 일이 일어났었는데 거의 전적으로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거 돈 찍어가지고 그거 하는 것만 관심이 있지 뭐 그걸로 금을 사거나 이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런 금들이 다 중국으로 넘어갔다.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데로 넘어가지 않았냐. 오늘날 국내 총생산의 1%
30%를 겨우 차지하는 금광업은 GDP의 2~3%까지 성장할 수 있고, 전체 상품 부분, 그러니까 뭐 원자재를 다 포함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GDP의 30% 정도 되는데, 요거의 빠른 성장과 대무역 균형에 기반이 될 수 있는데, 이는 여전히 하드 통화 발행자들의 횡포와 상승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런 금이나 이런 다른 원자재들은 그 대부분 거래가 달러나 이런 걸로 거래가 되다 보니까 페트로 달러의 파워가 강하긴 하다. 평가 절하와 소프트 통화의 불충분한 환정성으로 인해 이 경우 러시아는 글로벌 골드러시로 금 생산량을 300톤에서 500톤으로 1.5배 늘릴 수 있게 된다. 이 전략적인 산업에서도 세계적인 리더가 될 것입니다. 뭐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 글을 쓰신 분이 러시아 이제 그분이시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를 좀 찬양하는 글을 쓰신 것 같고요. 우리는 뭐 저런 거를 보기보다도 좀 더 본질적으로 그냥 왜 러시아가 그렇게 근본이제를 실시하려고 했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고, 그리고 진짜 얘네들이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려고 하는구나, 진짜 그거를 시도하고 있구나, 이런 한 정말 강한 의지가 있구나를 알고 요런 것들이 일어난다면 사실 이것이 하나의 화폐 전쟁이기 때문에 화폐 전쟁에서는 누가 이기든 상관없이 이런 화폐 전쟁으로 인해서 그 어마어마한 화폐에 대한 의심과 그 다음에 그런 공격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자산을 화폐에서 금으로 이렇게 피난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꼭 이럴 때는 금의 가치가 크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앞으로 더 커지고 전이되고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사람들도 이제 금에 대한 관심, 그리고 금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게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이제 좀 알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하네요.